지금 시점에서 여러분이 제일 궁금한 거, 밥을 언제 먹여줄 거냐? 5시 50분에 저녁 식사 하도록 할게요. 5시 50분부터 7시까지 밥 먹으면 되겠죠? 네, 5시 50분에 일단은 저녁을 먹겠습니다. 저녁 먹고 다 돌아오실 거죠? 자, 161페이지 46번. 학번 판례는 중요한 게 많이 없어서 중요한 것들 위주로 보면 됩니다. 자, 46번 판지상 1번 보시면은요, 마약류 관리법상 바로 내용 봅시다. 신반대상 조항은 자신이 투약하기 위해 마약류 관리법에 해당하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매수하는 경우에도 이제 법정형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마약에 대해서는 사회적인 그런 위해성이나 이런 것들이 크기 때문에 내가 투약하기 위해서 매수하는 경우도 엄격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습니다. 넘어가실게요. 이런 것들은 당연히 위헌 결정이 거의 없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안 되고, 163페이지는 양벌 규정 사건입니다. 이번 제목 보시면은요, 이거는 양벌 규정에서 면책 규정이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시면은 불법의 결과 발생에 관해 독자적인 책임이 없는 법인은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해서 어쨌든 면책 규정이 존재하죠. 과실 책임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헌, 외울 만한 판례는 아닌 것 같고. 48번입니다. 48번. 자, 48번 판례에서 우리 그 상해죄의 동시범 규정입니다.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어서 사실 크게 중요하진 않은데,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상해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동정범에 의하도록 우리 형법이 규정을 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 다수설은 거증책임 전환설로 보고 있는데, 사실 이게 책임주의 원칙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죠. 실제로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공동정범에 의해서 처벌을 하고 있는 건 거니까 책임주의 원칙에 위반된다라고 보는 분이 5분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좀 시간이 좀 흐르면은 이 상해죄 동시범은 위헌 결정 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는 어쨌든 이 거증책임 전환설에 따라서 결국 이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는 둘 다 공동정범에 의하도록 처벌하는 거 합헌입니다. 책임주의 원칙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자, 49번으로 넘어가시죠. 자, 49번 판례는 상조업자 관련 할부거래법 부칙조항 등 위헌소원 사건입니다. 상조업자 체크하시고 판지상 1번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체크하시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제일 대표적인 게 상조업자입니다. 우리가 돈은 미리 내고, 돈은 미리 할부로 내고, 서비스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나서 받게 되는 거. 이제 그런 것들 우리가 선불식 할부거래업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돈을 선불하는 건 거죠. 선불식 할부거래업이라고 하는데, 이 선불식 할부거래업의 대표적인 이 상조 서비스도 사실은 그 소규모 회사들에서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죠. 특히 내가 굉장히 몇 년 동안 돈을 많이 냈는데 갑자기 회사가 망한다든지 혹은 먹칠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많아서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입법자들이 이제 이런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할 때는 무조건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 계약을 체결하도록 이제 규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소비자들이 불안해하니까. 그래서 이 소비자 보험 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을 하고, 기존에 상조업을 하던 사람도 보험업을 체결을 해야 된다, 보험 계약을 체결해야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질문. 기존에 업을 하고 있는 사람도 보험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라고 하는 건 진정소급입니까? 부진정소급입니까? 일단 과거에 게시된 게 뭐예요? 기존에 업을 하고 있던 사람. 근데 소급해서 뭔가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업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장래를 향해서 보험 계약을 체결해야 된다라는 거니까 부진정소급법이죠. 즉 과거에 게시되었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사실관계를 규율하는 겁니다. 따라서 1번 소급입법 금지 원칙은 문제 안 되고, 2번 신뢰보호 원칙으로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근데 당연히 합헌이겠죠. 우리 그 일반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일권 부분처럼 선불식 할부 계약에 있어 소비자가 선불식으로 납입금을 지급한 후 상조업자의 폐업이나 자금 부족 등으로 그 대금을 환불하거나 용역을 이행할 능력이 없을 때 소비자의 피해를 보상한다는 정책적 목적의 실현은 선불식 할부 거래업자의 선수금에 관한 자유로운 사용 처분에 관한 신뢰에 비하여 매우 중대한 공익이다. 우리 판례는
부진정소호입법이라는 표현을 잘 쓰지 않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게 진정소호입법이 아니다라고 하고 바로 신뢰보호 원칙으로 검토를 합니다. 근데 그 전제는 당연히 부진정소호입법이라는 전제가 있는 거고 우리가 답안을 쓸 때는 얘가 부진정소호입법이라고 검토를 하신 다음에 신뢰보호 원칙에 따른 제한을 받는다라고 쓰셔야 되겠죠. 이미 우리 파래 변호사 시험에 사례 문제로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자, 3번. 선불식 할부 거래업자로 하여금 위 보험계약 등을 체결하거나 유지함에 있어서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할부거래법 조항과 이를 위반하면 처벌하는 조항이 형벌불소급 원칙에 위배되는지요. 사실 이것도 문제가 안 되는 게 여기서 처벌되는 행위는 이 형벌법규가 새로 만들어지고 나서 시행되는 행위를 규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 시행 이후에 허위로 자료를 제출하면 처벌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 시행일 이후에 행위시가 있는 겁니다.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행위시가. 따라서 형벌불소급 원칙 당연히 위배되지 않습니다. 50번. 판시상 1번, 이것도 중요한 건 아닙니다. 유사석유 제품을 제조하여 끊으시고 조세를 포탈한 자를 처벌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제조한 경우에도 처벌 대상에 들 수 있고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도 처벌 대상에 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중처벌금지원칙 위반이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제조한 자를 처벌하는 것의 구성요건과 제조하고 나서도 조세를 포탈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근데 제조하고 조세를 포탈한 자를 처벌하는 조건은 구성요건을 전혀 달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각각의 가벌성이 있다는 거죠. 따라서 제조하고 조세를 포탈한 자를 따로 처벌하는 것은 이중처벌금지원칙 위반되지 않는다. 3번. 진술거부권을 제한하는지 여부. 대체유류를 제조했습니다 라는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 대체유류를 제조했다는 것 자체만으로 어떤 내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진술거부권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중요한 판례는 아니니까 넘어갑시다. 51번 국가보안법상 판지상 1번 볼게요. 제목입니다. 국가보안법상 이적, 찬양, 고무, 선전, 동조, 한자 또는 이적 표현물을 소지에 반포한 자에 대하여 죽을까요? 유기징역형을 선고할 때에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도록 유기징역형을 선고할 때에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도록 이게 이중처벌금지원칙 위반됩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이중처벌금지원칙은 거듭 처벌하는 경우가 문제가 되는 건 거죠. 거듭 처벌하는 경우 처벌받았는데 그 이후에 거듭 처벌할 때가 문제가 되는 것이지 지금처럼 하나의 형을 선고하면서 동시에 자격정지 병과하는 것은 거듭 처벌하는 것이 아니죠. 따라서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자격정지를 병과하는 게 책임과 형벌과의 비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사실 이건 국보법상 이런 이적, 찬양, 고무, 선전, 동조를 한 자는 공적 권한을 가지게 되면은 사회 전체에 큰 파급력을 갖게 될 가능성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공적 권한을 가지지 못하게 자격정지를 병과하는 거 합헌이라는 취지입니다. 재판관 5명의 위원 의견이 있는데 큰 중요한 내용은 아닐 것 같습니다. 52번. 52번도 간단하게 볼게요. 판지상 1번, 우리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합헌이죠. 줄근 부분처럼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 부분, 명확성 원칙이 위배되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청구인 입장에서는 내가 마음대로 촬영할 수 있는 권리, 일반적 행동 자유권을 주장을 할 겁니다. 그런데 보호 목적이 뭐예요?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 인격권을 보호하는 겁니다. 그렇죠?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목적입니다. 넘어갈게요. 53번. 중요한 판례입니다. 8회 변시에 이미 출제되었고 5명의 위원 의견이 있는 합헌 판례입니다. 자, 판지사항 보시면은 출입국 관리법상 강제 퇴거 명령을 받은 사람을 즉시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없으면, 그러니까 즉시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없는 이유는 이 사람이 여권이 없거나 아니면은 어떤 항공편이 없거나 이제 그럴 겁니다. 그렇죠? 여권이 없거나 항공편이 없는 이유로 즉시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없으면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보호시설에 보호하는 조항입니다. 그러니까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가두는 거죠.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 나를 구속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신체의 자유를 제한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문제점은 뭐겠습니까? 기간에 상한이 없습니다. 기간에 상한 없이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보호하는 거예요.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자, 근데 합헌 의견은 이 외국인의 출입국가 체류를 적절하게 통제하고 조정해서 국가의 안전보장, 질서 유지, 공공복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이거 만약에 기간에 상한을 두게 되면은 사실 이 특정 기간이 지나게 되면은 결국 이 사람이 국내로 유입될 것이고 그러면은 이 사람이 실제로 범죄를 저지르거나 혹은 범죄 피해의 대상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 고려했을 때 불가피하게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이 사람을 보호시설에 가두는 게 어쩔 수 없다라는 게 우리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소의 법정 의견입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적법 절차 원칙도 읽어볼게요. 강제퇴거 명령 및 보호에 관한 업무를 동일한 행정기관에서 하게 할 것인지 또는 서로 다른 행정기관에서 하거나 사법기관을 개입시킬 것인지는 입법 정책의 문제이므로 보호의 개시나 연장 단계에서 사법부의 판단을 받도록 하는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곧바로 적법 절차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이 보호 결정을 결국 집행기관 내부의 상급자가 하기 때문에 적법 절차 원칙 위반이다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보호 결정 과정에서 사법부를 개입할지 말지에 대해서 사법부의 개입을 안 했다고 해서 곧바로 적법 절차 원칙 위반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즉 강제퇴거 대상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사법부로부터의 보호의 적법 여부를 판단받을 수 있고 강제퇴거 전 심사 전 조사, 이의 신청이나 행정소송 과정에서 의견을 진술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수도 있다. 따라서 적법 절차 원칙에도 위반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다만 우리 오이는 위헌 의견을 밝히고 있습니다. 과잉금지 원칙에 반해서 신체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첫 번째 줄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기간에 상한이 없으니까 기간에 상한이 없어서 내가 언제 풀려날 수 있을지 전혀 예측할 수 없어서 심각한 정신적 압박감을 가져온다. 나번에 적법 절차 원칙도 출입국 관리법상 외국인 보호는 외국인의 신체 자유를 박탈하기 때문에 객관적 중립적 지위에 있는 자가 인신구속의 타당성을 심사할 수 있어야 되는데 보호 결정을 하는 지방 출입국 외국인 관서의 장은 출입국 관리 공무원이 속한 동일한 집행기관 내부의 상급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기간이 분리되어 있다고 볼 수 없고 사법부가 관여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객관적 중립적 기관에 의한 절차적 통제가 이루어진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게 우리 위헌 의견입니다. 어쨌든 결론은 합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문제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반해서 신체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적법 절차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라는 쟁점이었습니다. 54번 정신성적 장애인에 대한 치료 감호 기간 사건. 자, 판시사항 보시면은 판시사항 1번은 넘어가고요. 2번 보시죠. 이 정신성적 장애인의 치료 감호 기간의 상한을 15년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이 지나치게 길다, 신체 자유를 침해한다라고 주장을 했고, 그 다음에 약물이나 알코올 중독자에 대한 치료 감호 기간의 상한은 2년인데 왜 우리는 15년이나 너무 길다, 평등권을 침해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근데 이 정신성적 장애인에 의한 성폭력 범죄가 이제 사회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고, 특히 성범죄는 인격살인으로 부를 만큼 굉장히 큰, 피해자에게 큰 평생 트라우마가 남는 범죄이기 때문에 이 정신성적 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최대한 치료가 될 때까지 이 사람을 오랫동안 치료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을 15년으로 했다고 해서 잘못된 것은 아니고, 그리고 일률적으로 15년도 아니고, 두 번째 문단처럼 일률적으로 15년도 아니고, 다시 볼까요? 정신적 장애인에 대한 치료 감호 기간의 상한을 일률적으로 15년으로 정할 것이 아니라 범죄의 경중 내지 형기의 장단이나 증상의 정도에 따라 구분하는 방법, 또 둘 수 있겠다라고 이제 주장을 해볼 수는 있겠지만, 결국 이 위험성이 징표에 불과한 범죄 행위의 경중이나 형기의 장단에 따라 치료 감호 기간을 구분하는 것은 보완 처분인 치료 감호의 본질에 맞지 않다. 그리고 이 정신성적 장애의 특성상 증상을 세분화하는 것도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이런 그 정신성적 장애인으로 인한 성범죄 피해로 인한 그 피해가 굉장히 극심하기 때문에 치료 감호 기간 상한을 15년으로 정했다고 하더라도 신체의 자유 침해하지 않고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173페이지 줄근부문처럼 약물, 알코올 등의 남용 중독은 금방 치료할 수 있다는 거예요. 비교적 단기간에 치료할 수 있지만 이 정신성적 장애는 단기간에 치료가 안 되기 때문에 평등권도 침해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넘어가실게요. 55번입니다. 55번은 8회 변호사 시험에 출제가 된 지문입니다.
자, 징계시효 연장을 규정하면서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함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징계시효가 연장되지 않는다는 예외 규정을 두지 아니한. 자, 거기 콤마 뒤부터 방금 거기까지는 꺾어내 보십시다. 자, 그러니까 두고 있는 건 징계시효 연장에 관한 규정입니다. 자, 이거는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냥 조문으로 한번 이해를 해보죠. 우리 73조의 1항에 보면은 징계의결의 요구는 그 징계 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징계 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징계 사유가 발생하고 너무 오래 지나서 징계 의결 요구를 하면은 이제 법적 안정성이나 당사자의 권리에도 영향을 미치니까 이 징계 의결을 요구할 때는 사유가 발생하고 3년 안에 징계 의결 요구를 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항에 보면 감사원이 조사를 하고 있을 때는 징계 절차를 진행할 수 없고, 감사원 조사가 끝나야지만 이제 징계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수사 중인 경우에는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면은 이게 감사원 조사나 수사 절차가 장기화되다 보면은 이 3년이 지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기간에 대해서는 이 기간이 끝난 후 1개월까지 연장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장기화되는 바람에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버리면은 이 절차가 진행되고 이 절차가 끝난 후 1개월까지 징계시효가 연장이 된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징계사유가 발생했는데 감사원이 조사를 하거나 수사 중인 때는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나면은 이 절차가 끝나고 나서 1개월 뒤까지도 징계액을 요구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은 내가 이거 지금 징계 절차 진행하지 않는다라는 거 통보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3년 지나서 징계 안 받는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내가 통보받지 못했는데, 통보받지 못한 경우에도 징계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라고 보는 게 위헌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읽어볼게요. 징계시효의 연장을 규정을 하면서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함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징계시효가 연장되지 않는다는 예외 규정을 두지 아니한, 무슨 말이 진행하지 아니함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장되지 않는다는 예외 규정을 두지 아니한, 무슨 이런 말이 있습니까? 그래서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어쨌든 이게 내가 통보받지 못했을 때는 징계시효 중단 안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첫 번째, 이거 부진적 입법 부작이죠. 그러니까 징계시효 연장 규정은 두면서 연장 중단 규정을 두지 않은 부진적 입법 부작입니다. 다음, 감사원이 감사하거나 수사 중일 때는 우리가 그 감사원의 감사 결과, 수사 결과에 따라서 더 적정한 징계를 하기 위해서 징계 절차를 중단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징계시효가 연장되도록 한 것은 적정한 징계를 위해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오히려 징계를 방해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막기 위해서다. 따라서 적법절차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우리 변시에서는 이게 부진적 입법 부작이다 라는 형태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부진적 입법 부작이다. 넘어가시고 56번은 제목만 보실게요. 우리 국법조항에 따라 친일 반민족 행위로 결정한 경우를 개정조항에 따라 결정한 것으로 보는 부칙 위헌소원 사건. 이거는 당연히 위헌이 아닙니다. 넘어가시고 57번.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사건. 판지상 대통령이 임명할 특별검사 1인에, 그러니까 이거 박근혜와 최순실에 관한 국정농단에 관한 특별검사 지명인 거죠. 후보자 2인의 추천권을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있는 두 야당의 합의로, 그러니까 당시 두 야당은 민주당과 국민의당입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합의로 특별검사를 추천하도록 하는 것이 적법절차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된 사건. 우리 과거에는 이제 특검 후보자를 주로 이제 대한변협에서 이제 추천을 했었습니다. 대한변협에서 추천을 했었는데
이 이명박에 대한 그 특검 때부터, 그때부터 이제 국회에서 이제 추천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야당에서 추천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도 지금 그때 당시에 여당이었었던 자유한국당을 배제하고 야당에서 특검 후보자를 추천을 한다는 게 적법절차 원칙에 위반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었던 사건인데, 첫 번째 문단. 당연히 이제 위헌을 아닐 거고, 특별검사 후보자의 추천권을 누구에게 부여하고 어떠한 방식으로 특별검사를 임명할 것인지에 관한 사항 역시 사건의 특수성과 특별검사법의 도입 배경, 수사 대상과 임명관여 주체와의 관련성 및 정도,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국회에게 뭐가 있다? 입법 재량이 있다라는 겁니다. 특별검사를 누가 추천하도록 할지는 당연히 입법 재량이 인정이 되고 국회 결정이 명백히 자의적이거나 현저히 불합리한 것이 아닌 한 입법 재량으로서 존중되어야 된다. 자, 판이상 58번으로 넘어갑시다. 자, 58번 판지상 1번 보시면 친일 반민족 행위자가 국권 침탈이 시작된 러일 전쟁 개전 시부터 1945년 8월 15일, 광복이죠. 1945년 8월 15일까지 일본 제국주의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하거나 이를 상속받은 재산 또는 친일 재산임을 알면서 유증 증여를 받은 재산을 친일 재산으로 규정한, 추정한입니다. 추정한. 친일 재산 규속법 조항이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이제 반민족 행위자가 이 기간 동안 받은 재산은, 이 기간 동안 이런 이유로 받은 재산은 다 친일 재산으로 추정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국가로서는 이게 친일 재산인지 아닌지 하나하나 증명하는 게 쉽지 않죠. 오히려 이제 추정 규정을 두어서 친일 반민족 행위자가 나 이거 친일 행위의 결과가 아니다라는 걸 스스로 입증하도록 하는 것이 훨씬 더 이제 간이하고 정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복 전까지 친일 반민족 행위자가 얻은 재산을 친일 재산으로 추정하는 거 합헌입니다.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줄건 부분. 그 재산이 친일 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것이 아님이 입증되면 언제든지 추정을 번복시킬 수 있고,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59번으로 넘어가시죠. 자, 59번. 자, 이것도 이제 우리가 그냥 법리대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조항과 신상정보를 20년간 관리하는 조항이 있는데, 자, 이 등록 조항은 원칙적으로 합헌입니다. 성범죄를 저질렀을 때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하는 것은 결국 그 잘못된 성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신상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합헌입니다.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예외가 하나.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행위 태양이 굉장히 다양하고 실제로 나한테 잘못된 성적 가치관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하는 것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라고 한 겁니다. 자,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나면은 20년간 관리를 하는데 이것도 말 그대로 일률적으로 20년간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재범의 위험성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하지 않고 등록하면은 일률적으로 장기간인 20년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헌법재판소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관리할 필요성은 있지만 기간이 너무 지나치게 길다. 20년간 일률적으로 관리하는 게 너무 길다라고 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죠. 자, 그래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를 제외한 나머지 등록 조항들은 다 합헌입니다. 자, 그러면은 1번, 판지상 1번 등록 대상자의 정보를 20년 동안 보존 관리하도록 규정한 같은 법 조항이 헌법 불합치 결정이 선고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 여기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어떤 적법 요건이 없어서 각하했을까요? 헌법불합치를 선고했는데 헌법불합치 결정이 선고된 조항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제기를 했습니다. 조항이 형식적으로는 존재하죠. 헌법불합치니까 그렇죠. 형식적으로는 존재합니다. 개선입법 있을 때까지. 근데 이미 위헌 결정의 취지인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었으니까 뭐가 없습니까? 권리보호이익이 없죠. 권리보호이익이 없어서 각하입니다. 자, 됐습니다. 그 밑에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 배포 및 소지 행위로 유죄 판결 확정된 자 등록 대상자가 되는 거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하지 않습니다. 합헌 넘어가시고 60번 별칭만 봅니다.
주거 침입 및 강간상해 및 강간 전과자 신상정보 등록 합헌이겠죠. 자, 넘어가시고 61번 공중장소 밀집장소 추행죄 신상 등록 합헌입니다. 62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62번 판례 표본조사 가구에 대한 방문면접 조사 사건입니다. 인구주택 총조사, 우리 통계청장이 5년에 한 번씩 인구주택 총조사를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 전국 가구 중에서 한 20% 정도를 무작위로 선별해서 인구주택 총조사 대상자로 뽑는데 우리가 원칙적으로는 인터넷으로 응답하면 돼요. 인터넷으로 응답하면 되는데 인터넷으로 응답하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방문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조사 항목도 몇 명이 살고 있습니까? 종교는 뭡니까? 이런 것들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건 거고, 그 방문조사할 때 방문조사에 응하지 않으면은 과태료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청구인은 인터넷 조사를 안 한 사람이겠죠. 조사 표본으로 선정이 되었는데 인터넷 조사 안 하니까 계속 이 사람들이 아침 저녁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계속 조사하겠다고. 그리고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은 과태료를 때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나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판지상 1번 피청구인 통계청장이 2015년 인구주택 총조사의 방문면접 조사를 실시하면서 담당 조사원을 통해서 청구인에게 피청구인이 작성한 조사표의 조사 항목들에 응답할 것을 요구한 행위가 법률유보원 지급에 대해서 청구인들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근데 인구주택 총조사 항목을 법률에 다 규정할 수 없겠죠. 워낙 많고 시의성이기 때문에 시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따라서 모든 항목을 법률에 규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법률유보원 측에 위반되지는 않는다. 2번 포괄임금제원칙 넘어가고 3번 과잉금제원칙 위반해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목적은 뭐겠습니까? 우리 행정자료를 파악하기 곤란한 항목들을 조사해서 사회 현안에 대한 심층 분석, 정책 수립, 통계 작성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조사 기간도 15일 정도로 짧습니다. 그리고 항목들도 시대 상황을 반영하는 데 꼭 필요한 항목들만 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줄근 부분에서 기존의 조사 항목 중에서 불필요한 항목들은 계속 폐지하고 있고 특히 조사 항목 가운데 대부분은 UN 통계처의 조사 공고 항목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어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수준이 그렇게 크지도 않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방문조사를 하는 시간도 보통 이제 출근 시간 직전인 오후 7시 반 또는 퇴근 직후인 8시 45분 이제 이 정도에 하기 때문에 그 시간이 이 사람에 대해서 불합리할 정도로 이르거나 늦은 시간도 아니다라는 거죠. 따라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63번 판례입니다. 63번 판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판례입니다. 합헌 판례 중에서 중요도가 높은 판례입니다. 자, 판례상 1번. 우리 어린이집에서 이제 아동학대 문제가 어쨌든 계속 좀 발생하다 보니까 이 영유아 보육법을 개정하면서 이 아동학대 행위들을 좀 발견하기 위해서 어린이집에 CCTV를 이제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호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설치 안 할 수 있는데 한 명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무조건 설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과반수도 아니고 한 명만이라도 설치해주세요라고 하면 무조건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학부모가 열람도 할 수 있고 그렇게 규정을 하고 보호자가 참관을 할 수 있도록 규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이 아동 관련 기관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도 이제 추가로 신설을 하고 어쨌든 아동들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들을 여러 가지 담았죠. 왜냐하면 아동들은 실제로 자기들이 아동학대 당했다는 사실을 스스로 진술할 수 있는 능력이 좀 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CCTV 등을 통해서 우리가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지만 알 수 있고 아동들의 진술에 의존해서는 그 아동학대 행위를 발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좀 더 영유아 보육법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그 답안 보시면은요. 답안 1번의 답안입니다. 어린이집 종사자가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 자격 취소, 결격기간 등을 정한 조항이 자기 관련성 및 현재성을 충족하는지 여부. 자, 무슨 말이냐면 우리 관련 규정에서 이제 어린이집 종사자가
아동학대 범죄를 형사처벌받으면은 자격을 취소하고 그다음에 몇 년 동안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없다라는 조항을 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형사사건 기소도 안 되고 아직까지 수사도 안 받고 있는 어떤 어린이집 원장이 이 조항이 나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 이 원장은 원장이 있는데 이 원장은 기소도 안 되고 수사도 진행 중이 아닙니다. 그런데 얘가 아동학대 범죄를 하게 되면은 얘를 처벌한다거나 이제 결격한다라고 하고 있는 조항을 다투는 거죠. 자, 그러면은 원장이 이 조항을 다툰다고 하면은 지금 이 원장에게 이 조항이 현재 적용되고 있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장래일이잖아요. 그렇죠? 장래. 내가 아직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지만 수사도 안 되고 그다음에 기소도 안 되고 범죄도 저지르지 않았지만 내가 장래에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은 처벌받거나 결격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항 다툴 현재성이 있습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장래 기본권 침해죠. 장래 기본권 침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장래 기본권 침해의 현재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뭡니까? 상황 성숙 이론. 즉, 상황 성숙 이론이라는 게 이 공권력 행사가 장래에 나한테 적용될 것이라는 것이 확실히 예측되는 경우에만 현재성의 예외를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가능성이나 개연성으로는 이 현재성의 예외를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그 조항이 확실히 나한테 적용이 돼서 내 기본권이 제한될 것이라는 게 예측되는 경우에만. 예를 들어서 내가 17세 청소년입니다. 17세 청소년인데 내년에 총선하는데 내년 총선에 16세라고 합시다. 지금 16세 청소년인데 내년 총선에 내가 참여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18세 미만에 대해서 19세 미만에 대해서 19세 미만에 대해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을 다투는 겁니다. 기본권 침해가 현재 발생하진 않았죠. 그렇죠. 현재 발생하지 않았지만 내가 내년이 되어도 투표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이 현재 시점에서 확실히 예측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우리 현재성의 예외를 인정해 주는데 지금 이 원장이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 처벌하고 결격기간 조항을 두는 걸 다툴 때 이 사건 법률 조항이 나의 기본권을 침해할 것이라는 것이 현재 시점에서 확실히 예측되냐 이 말입니다. 나는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DNA를 가지고 있어 이렇게 주장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원장이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나 개연성이 있다는 것만으로 이 사건 법률 조항의 현재성의 예외를 인정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사건 다시 읽어보시면 청구인들이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수사 내지 재판 중에 있지 않고 단지 어린이집에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기본권 침해가 확실히 예상되거나 위헌 여부에 대해서 관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자기 관련성과 현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자, 그럼 이제 2번부터 본안입니다. 여기서 굉장히 관련되는 기본권이 많으니까 좀 잘 구분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린이집에 폐쇄회로 텔레비전, CCTV의 설치를 원칙적으로 의무화하고 CCTV 설치 조항, 그러니까 전원이 반대하지 않는 이상 설치하도록 하는 조항, 보호자로 하여금 그 영상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열람 조항, 그 다음에 보호자의 어린이집 참관을 허용하는 참관 조항입니다. 첫 번째 설치 조항, 보호자 전원이 반대하지 않는 한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 운영자의 직업의 자유, 그 다음에 CCTV로 이제 교사랑 영유아들을 찍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교사랑 영유아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그리고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 교육권이 제한이 됩니다. 목적은 뭐겠습니까? 그 밑에 첫째 줄에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죠.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고, 특히 이제 밑에 줄근 부분처럼 0세, 6세 미만의 영유아에 대해서는 아동학대 방지 및 적발을 위해서 CCTV 외에 다른 수단을 상정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 녹음도 금지되고 보호자 전원이 반대하면은 설치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침해 치료성도 갖추고 있다라는 겁니다. 됐고, 나번에 CCTV 열람 조항 제한하는 기본권. 그러니까 이제 부모가 열람 신청을 하면은 어린이집 원장은 원칙적으로 응해야 되기 때문에 이 열람 조항은 어린이집 보육교사 등의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 어린이집 원장의 직업 수행의 자유를 제한합니다.
같은 취지이고 아동학대 방지. 마지막으로 보호자 참관 조항은 셋째 줄에 어린이집 원장의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죠. 직업 수행의 자유입니다. 됐습니다. 넘어가시죠. 64번. 어쨌든 요거는 좀 상대적으로 중요한 판례였습니다. 64번. 판지사항 제목. 별로 중요한 판례는 아닙니다.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견해에 따라 양심적 병력 거부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구제조치를 이행하는 법률을 피청구인 국회가 제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이것도 말 그대로 그냥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견해, 말 그대로 견해에 불과하기 때문에 마지막 문단 줄건 부분. 견해를 존중하고 고려하는 것은 맞겠지만 그 견해에 따라서 무조건 뭔가를 해야 되는 셋째 줄에 구체적인 입법 의무가 발생했다고 볼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65번. 판치사항 제목만 보겠습니다. 1번. 금융지주회사법상 임직원이 업무상 알게 된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 또는 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는 것 금지하는 것. 명확성 원칙 위반되지 않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넘어가실게요. 66번. 자, 이거는 우리 확성장치를 이용한 당내 경선운동에 관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당내 경선에서 허용되는 경선운동 방법을 한정하고 있고 이것을 위반한 걸 처벌하는데 확성장치를 이용해서 경선운동 하게 되면은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이제 소음에 시달리게 되겠죠. 그래서 1번은 당해 사건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넘어가시고 2번 당내 경선에서 허용되는 경선운동 방법을 한정하고 이를 위반하여 경선운동을 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이 마지막 줄에 이거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해서 재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이 되는지 여부. 그러니까 허용되는 것을 규정하고 있고 그 외의 것들 다 금지된다라고 하면은 허용되는 것 외에는 금지된다는 거 명확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열거하고 있는 거 합헌입니다. 줄근 부분에 경선운동 방법 제한 조항은 경선운동 방법으로 허용되는 방법 내지 수단을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것으로서 열거되지 않은 것은 당연히 금지된다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3번 확성장치를 이용해서 선거운동 못하니까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문제가 되는데 첫째 줄 끝에 당내 경선 과정에서의 공정성, 혼탁한 당내 경선이나 과열된 경선운동으로 인한 부작용 최소화 합헌입니다. 67번으로 넘어갑시다. 67번에서는 설레 하나만 좀 체크하십시다. 우리 2016년 11월 24일에 있었던 2015 헌바 6.2 어렵지 않은 판례입니다. 우리 농협이사 선거에 있어서 농협이사 선거에서 전화나 컴퓨터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것. 전화, 컴퓨터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거, 요거 인터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겠죠. 표현의 자유도 침해할 겁니다. 우리 공직선거에 있어서도 최근에는 가장 손쉽고 비용이 적게 드는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한 사건 위헌 결정 났었죠.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규율 중에서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사실 그 목적 자체가 금권선거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인데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오늘날에 제일 비용이 적게 되는 선거운동 방식이기 때문에 그것을 금지하는 게 위헌이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취지랑 유사하게 이 농협 이사의 선거에 있어서도 전화나 컴퓨터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것은 사실 제일 비용이 적게 들고 제일 간단한 방법인데 이런 것들을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결사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라고 본 겁니다. 물론 선거운동의 자유나 선거권은 검토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선거는 공직선거만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농협 이사, 이런 자조조직의 선거와 관련해서 선거운동의 방법을 제한하는 것은 얘만 위헌이고 나머지는 다 합헌입니다. 근데 이제 주로 이제 우리 과거에 이제 정관으로 정하는 어떤 그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을 애초에 정관으로 다 위임하면은 법률 위반 원칙 위반 사건들이 있는데 그 외에
이 전화나 컴퓨터를 이용한 선거운동 외에 다른 행위들을 규율하는 것은 웬만하면 다 합헌이에요. 왜냐하면 이 자조조직의 선거는 과열될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부정선거의 위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거 규모 자체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좀 여러 사람들한테 선거운동을 하게 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이 선거의 과열이나 그리고 선거의 공정성을 좀 충족하기 위해서는 선거운동 방법을 제한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입법자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취지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판시사항 보시면은요, 직선제 조합장 선거의 경우 후보자가 아닌 사람의 선거운동을 전면 금지하는 것, 결사의 자유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줄에 조합장 선거의 과열과 혼탁을 방지해서 선거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 후보자가 아닌 사람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것. 그래서 심지어 뭐 가족이나 선거사무원 등 후보자가 아닌 사람에게 선거운동을 허용하게 되면은 선거가 과열되어서 상호비방 등에 의한 혼탁 선거가 더욱 가중될 우려가 있다. 별로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여기서 이제 추가로 주장했던 거 두 가지를 주장했습니다. 선거운동의 자유도 침해당한다라고 주장을 했고, 그 다음에 선거운동을 제한함으로써 선거인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선거운동의 자유 제한됩니까? 안 됩니까? 선거운동의 자유. 우리 선거권의 보호 범위는 뭐예요? 공직선거만을 포함합니다. 선거권은. 그래서 선거권이라는 건 우리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자체장에 대한 선거권만 헌법상 보장되는 선거권의 보호 범위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자조조직에 대한 선거권은 헌법상 보장된 선거권의 문제가 아니라 결사의 자유 문제로 가야 됩니다. 같은 취지에서 선거운동의 자유에서 말하는 이 선거도 공직선거만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조조직의 선거에서는 선거운동의 자유가 제한도 되지 않습니다. 보호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유의하세요. 선거권이랑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말하는 선거권 내지 선거운동의 자유에 있어서의 선거는 공직선거만을 의미합니다. 선거인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라고 주장했는데, 이 선거인의 알 권리는 결국 이 사람의 선거를 할 결사의 자유랑 표리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건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그래서 결사의 자유를 중심으로 판단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좀 유의하실 것은 여기서 이런 사건 나왔을 때 선거운동의 자유가 제한된다라고 써도 절대 안 됩니다. 우리 헌법에서 말하는 선거권과 선거운동의 자유는 다 공직선거만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68번, 69번은 제목만 읽어보시고, 어쨌든 이제 이런 자조조직 선거에서 선거운동 기간이나 방법을 제한하는 거 다 합헌입니다. 특히 이제 69번 제목 간단하게 보시면 판시상 제목에 임원 선거와 관련해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 당연히 합헌입니다. 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 침해하지 않는다. 자, 70번도 제목만. 농업협동조합법상 조합원의 자격 상실, 판시상 1번 봅시다. 조합원 자격이 없는 경우에 당연히 탈퇴하는 거, 합헌이겠죠. 조합원 자격이 없으면 당연히 탈퇴해야지. 합헌입니다. 넘어가시고. 71번. 우리 민법조항 사건입니다. 우리 사단법인을 해산할 수 있는 요건이 총사원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사람이 주장했던 건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만 해산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한두 명의 의견에 의해서 이 사단법인이 쓸모없이 존속할 수 있을 가능성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해산할 수 있도록 하는 거,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별로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 72번.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 중임 제한에 관한 사건. 자, 이 동별 대표자는 입주자 대표회의의 구성원입니다. 입주자 대표회의의 구성원들. 그리고 이 동별 대표자는 이제 해당 아파트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된 거주자가 이제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선거에 나갈 수 있는데, 우리 입주자 대표회의가 사실 뭐 아파트 내에서 뭐 여러 가지 중요한 기능과 역할을 맡고 있지만 그만큼 폐해도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제 뭐 횡령을 한다거나 이런 문제들이 심심치 않게 발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입주자 대표회의의 구성원인 이 동별 대표자의 중임을 1회에 한해서 제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오랫동안 하면은 여러 가지 폐해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입법자의 결단에 따라서 1회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도 합헌으로 보고 있는 거죠. 판시상 1번.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의 중임을 한 번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이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동별 대표자의 임기 장기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비리, 업무 경직 등의 부작용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에 조정된 것이다. 그래서 중임을 1회로 한정할 경우에는 대표자의 임기가 최대 4년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이다. 그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73번으로 넘어가시죠. 재산권은 진짜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없어요. 73번은 당연히 합헌이죠. 판시상 1번 보시면은 법정 이율 연 5%. 2번, 계약의 이행으로 받은 금전을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 회복으로서 판단할 때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해서 지급하는 거 당연히 합헌입니다. 넘어가시고 출제될 가능성 없습니다. 74번 민법상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조항 등 위헌소원 사건입니다. 특별수익 체크해보시면은 우리 상속사건에서 특별수익이라는 게 뭡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상속분의 선지급입니다. 상속분의 선지급. 그러니까 생전에 피상속인이 상속인한테 어떤 특별한 재산이나 재산을 증여하거나 유증을 했으면은 결국 이 내용을 이 사람이 상속분을 선지급 받은 걸로 계산해가지고 이미 남아있는 상속분에 합쳐서 이 사람이 상속분에 미달되는지를 판단을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여기 청구인이 주장했던 것은 배우자의 특별수익은 따로 빼달라는 거예요. 배우자의 특별수익은 따로 빼주고 배우자는 돈을 더 달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1번, 판시상 1번.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고 규정을 하면서 특별수익자가 배우자인 경우에는 특별수익 산정에 관한 예외를 두지 않은 거 당연히 이제 합헌입니다. 배우자한테만 이제 특혜를 주게 되면은 나머지 상속인들 사이에서 형평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특별수익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죠? 왜 특별수익 모르는 표정 짓고 있어요? 특별수익 다 아시잖아요, 그죠? 특별수익은 이제 방금 설명드렸지만 어쨌든 특별수익은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끼리 아는데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까? 이제 그 피상속인이 10억의 재산이 있는데 상속인이 갑을병이 있을 때 이게 갑에게 만약에 생전에 3억 정도 증여를 했다면은 이 피상속인이 돌아가셨을 때 이 갑을병에 대한 상속분을 고려할 때 이 3억을 여기다가 더해서 고려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3억을 갑을병이 어떻게 나눌지를 판단을 해서 그러면은 계산을 너무 어렵겠네. 2억이라고 하면은 제가 C를 불렀나요? 2억이라고 하면은 그냥 배우자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냥 2억이라고 하면은 지금 남아있는 상속재산이 10억이고 갑이 그동안 특별수익으로 받았던 게 2억이면은 원래 이제 상속재산의 총파이에 들어가야 되는 게 12억인 거죠. 12억이었기 때문에 갑은 4억, 을은 4억, 병은 4억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갑은 이미 2억을 받았으니까 갑한테는 얼마만 더 주면 되는 거예요. 2억만 더 주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특별수익인데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배우자는 2억 빼고 10억을 나누자라고 주장을 하는 건데 당연히 이제 상속인의 형평에 반하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겁니다. 2번 상속재산 분할에 관한 사건을 가사 비송사건으로 분류하고 있는 거. 우리 소송사건과 비송사건의 가장 큰 차이점은 변론주의가 적용되는지 여부이죠. 소송사건은 변론주의가 적용되는데 비송사건은 직권탐지주의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 비송사건으로 하고 있는 것이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지가 문제가 되는데 이 가족 공동체에 큰 영향을 미치는 상속사건은 비송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게 헌법재판소의 입장입니다. 넘어가시고 75번입니다. 75번도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없습니다. 우리 상속 결격 사유, 민법 1004조에 규정하고 있는 상속 결격 사유는 뭡니까? 이제 고의로 뭔가 살해하거나 상해를 가하거나 사기 또는 강박으로 유언하게 하거나 철회하게 하거나 이런 경우를 상속 결격 사유로 규정하고 있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청구인은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도 상속 결격 사유로 추가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쟤는 부양도 안 했는데 쟤는 나쁜 놈인데 왜 상속 결격을 안 해주냐라고 주장을 하는데 우리 헌법재판소는 이 부양 의무의 이행과 상속 결격은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합헌이고 76번도 그냥 제목만 합헌입니다. 임차주택의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하는 거 합헌입니다. 77번은
판지사항 제목 보시면은 집합투자기구 펀드입니다. 펀드. 자, 우리가 펀드로 이제 이익이 발생하게 되면은 그 이익에 대한 소득 금액을 해당 과세 기간의 총수익 금액으로 하고, 이 펀드 상호 간의 손익 통산을 허용하지 않는 거. 근데 이게 내가 어떤 펀드에서 돈을 벌고 어떤 펀드에서 돈을 잃었으면은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그 소득 금액을 과세해달라고 주장을 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려면은 펀드 상호 간에 뭔가 그 통신을 연결하는 그런 매개체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마련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고, 줄근 부분 보시면은 소득세법은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원천징수의 대상으로 삼는데, 원천징수의 틀 내에서 집합투자기구 상호간 손익을 통산하려면 금융기관 사이에 개인정보 영업비밀을 공유하는 이런 공유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구축하는 게 굉장히 어렵고 비용도 과도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고려하지 않고 과세하는 거,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78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판지사항 1번. 공기총의 소지 허가를 받은 자는 공기총을 허가관청이 지정하는 곳에 보관하도록 규정, 거기만 줄 겁시다. 총포 소지 허가를 받은 사람은 이제 법이 바뀌어서 이제 뭐 경찰서나 이런 허가관청이 지정하는 것에 보관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재산권을 제한한다는 것만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재산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총포를 사용 허가를 받았는데 그 총포를 지정하는 곳에 보관을 해야 되는 거니까 내 재산에 대한 사용권을 제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줄건 부분, 공기총에 대한 자유로운 이용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재산권을 제한한다라는 거. 나머지는 당연히 합헌인 거 아시겠죠? 이 공기총을 그런 것을 함부로 보관하는 이유, 그런 곳에 보관하는 이유는 이런 위험과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거,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총포 사용 자체를 금지하는 것도 아니고 아예 뺏는 것도 아니고 그냥 보관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도한 제한도 아니고요. 어쨌든 내 재산을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니까 재산권을 제한하는 거고, 2번 신뢰보호 원칙. 그러니까 이제 법이 바뀌면서 이제 원래는 이제 지가 가지고 있다가 법이 바뀌면서 종전 소지자도 그 지정하는 곳에 보관하도록 하는 게 부진정 소유법으로서 신뢰보호 원칙이 위반된다라고 주장하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공익이 훨씬 더 중요하죠. 그러니까 신뢰보호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아, 79번은 비사업용은 쉽게 말하면 투기용입니다. 투기용 토지의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사건. 자, 요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투기용 토지를 장기 보유했을 때 특별 공제할 건지 말 건지는 주로 입법자한테 많은 판단권을 인정을 해줍니다. 특히 투기용 토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 토지재산권은 강한 그 사회적 성격 때문에 강한 제약이 가능하죠. 그래서 특히 이제 투기용 토지에 대해서 과세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최대한 좀 느슨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 투기용 토지를 장기 보유했을 때 특별 공제를 허용할지 허용하지 말지에 대해서 재산권 침해 대해서 당연히 일반적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만 보시고 넘어가시고, 80번, 81번은 82번 패스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80번, 81번, 82번은 여러분이 그냥 나중에 편하게 한번 읽어보세요. 내용이 좀 기술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출제될 가능성이 비교적 높지 않습니다.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고, 83번부터는 밥 먹고 와서 하겠습니다. 7시에 시작할게요.